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이미 유죄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는 범행했다라는 것이 진실이 된 겁니다, 이미. 근데 보세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정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죄 확정 판결 받았는데 정언 거부 사유가 없죠. 사실대로 정언하여야 하고 당연합니다. 서울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 찬발 거짓말, 처벌 불처벌, 처벌, 기대 가능성으로 물어보면 기대 가능성 인정, 이렇게 답하면 되죠.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골 때리는 표현이죠.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처벌된다 라는 의미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2번 질문은 보시다시피 원자행위의 이론적 내용이죠. 이런 원자행위 이론적 내용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단어에 구체적인 단어를 대입시키면 쉽게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행위 가벌성 근거를 원인 설정 행위, 구체적인 단어 대입하죠. 엄주죠. 엄주에서 찾아 엄주시를 실행 착수 시기로 파악하는 견해는 우리 견해입니까? 또라이 견해입니까? 그렇죠. 또라이 견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안 보지. 얘들은 가벌성 근거를 엄주 행위에서 찾기 때문에 엄주 자체를 살인죄 실행 착수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또라이 견해에 대해서는 책임 능력과 행위라는 것은 살인죄, 예를 들면 살인죄의 살해행위 이렇게 대입시킬 수가 있죠. 그 살해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이 얘들 견해, 이 또라이 견해에 따르면은 이 원칙이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엄주를 얘들은 살해라고 보고요. 살해할 당시에는 맨정신이 있었죠. 즉 살해할 당시에는 책임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또라이 견해에 따르면은 책임 능력 있는 상태에서 살해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능력과 행위의 동시 존재 원칙이 유지가 되죠. 얘들이 내세우는 자기네들의 유일한 장점 내용이 바로 이거죠. 우리들은 유지가 아니라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또라이 견해에 따르면은 책임 능력과 살해 행위 동시 존재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은 이 지문 자체는 당연히 틀린 것입니다. 또라이 견해에 따르면은 책임 능력과 살해 행위의 동시 존재 원칙이 유지가 되니까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도의적, 왠지 친숙하죠.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 근거에 관한 학설 중에 우리들의 견해이니까 친숙한 겁니다.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죠.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상식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니까 도의적 책임론이 우리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자, 행위자 자유의사에서 찾아오며 여기까지는 옳고,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 사람의 속성에 중점을 두는 견해는 또라이 견해인 사회적 책임론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어떤 행위를 하니까 처벌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냥 보편적인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 도의적 책임론 입장입니다.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범죄 결과를 야기시킨 이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입니다. 주관하고 객관 중에 어느 게 더 우리 마음에 듭니까? 그렇죠. 객관이 더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틀린 거죠. 행위보다 행위자의 중점을 두는 것은 주관주의 책임론 입장입니다. 앞부분은 옳았는데 뒷부분 때문에 이 전체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4번.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 판사가 오해합니까? 감정인이 오해합니까? 법원 판사가 오해합니다. 감정인이 제 아무리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도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편집형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시상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이 우선시되는 게 아니죠. 판사 의견이 우선시되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당연히 있죠. 감정인은 심신상실이라고 감정 의견을 내놔도 판사 마음입니다. 판사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가장 옳은 것은 1번이네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3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키워드 2개가 눈에 들어오죠. 부탁, 초과. 이 키워드 2개를 딱 보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그 유명한 2553 사건이 떠오르죠.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 얼마입니까? 2만원의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 2만원이죠. 을 초과하여 얼마? 5만원 인출하죠.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현금 총액 당연히 5만원이고요. 중에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 2만원을 넘는 부분은 얼마?
3만원이었죠. 바로 요 3만원을 피고인이 딱감마시 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사건인데, 우리 대법원에서 이 3만원을 참 특이하게, 다른 경우는 아니 인출된 이런 지폐 3만원 당연히 재물로 보면서, 이상하게 이 사건에서는 이 3만원을 재산상 이익으로 봐버렸죠. 재산상 이익으로 봐버리니까 당연히 컴사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관님들도 이 피고인 같은 놈들한테 많이 딱가마시를 당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는 무조건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희한하게 3만원의 재물을 재산상 이익으로 해석을 해서 컴사죄로 처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지문은 오는 것이죠. 2번, 갑이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 이런 문구가 보이면 바로 컴사죄 떠올리면은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을 이용하여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 이런 문구 나와도 컴사죄 떠올리시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고요. 이체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하여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한 경우, 자, 을에게 작물 취득죄가 성립합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인터넷 뱅킹 이체라는 문구가 등장을 했으니 갑한테 성립한 범죄는요, 컴사죄입니다. 컴사죄는 위에서 살펴봤지만은 그 객체가 재물이 아니죠. 재산상 이익입니다. 재산상 이익이 작물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을에게는 작물 취득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단골 레파토리죠. 강치한 현금카드를 이용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럼 일단 현금카드도 재물이니까 현금카드에 대한 강도죄 한 개 성립하죠. 그리고 이걸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 당연히 현금이 인출되었겠죠. 현금은 재물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 회사에 반해서 점유 배제하고 자신이 점유 취득했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 현금, 즉 재물을 취득한 행위는 별도로 절도죄가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라는 내용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결론을 말하면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 그리고 인출된 예금에 대한 절도죄, 실경상경, 실경,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옳은 내용이죠.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은 1초 내에 풀 수 있는 하드 소프트 법칙 적용하면 쉽게 풀리는 그런 내용이었죠.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능력 제공을 가장 이쁜 짓, 미운 짓, 하드. 또 뒤이어 나온 이 단어 허위, 이쁜 짓, 미운 짓, 하드. 당연히 처벌,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이어서 보죠. 의 매출 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부작위 지망이죠.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 이미 처벌로 우리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사기죄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이니까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강간이 미수에 거친 경우라도, 즉 기본 범죄가 미수에 거친 경우라도, 이런 의미죠.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라는 결과적 가중범 기수가 성립한다 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당연히 옳고요. 근데 기본범죄 미수이기만 하면 되지, 이 미수가 반드시 장애미수, 반드시 중지미수, 반드시 불능미수 이럴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미수의 종류는 불문입니다. 그 당연한 내용이 뒤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미수에 거친 것이 피고인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즉 이 기본범죄 미수가 중지미수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이게 무슨 미수죠? 장애미수인데, 장애미수 경우이든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린다죠. 가리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 역시 1번과 유사한 취지의 판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특수강간치상죄라는 결과적 가중범 기수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범죄가 기수일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 없죠. 1번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거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특수강간치상죄 기수미수, 당연히 기수가 성립하고, 너무나 당근 지문이죠. 자, 약간 다른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수강간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면 특수강간 상해가 문제될 수 있겠죠. 피해자에게 상해, 이거는 고의범이죠.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거친 경우에는 결합범의 미수가 되겠지, 당연히. 얘 원래 특수강간 고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상해 고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강간 상해, 이 결합범이 문제되고, 상해가 미수에 거쳤으니 결과불발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의범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옳은 내용이죠.
3번 초간단한 법조문 문제죠. 일반적으로 강간 범죄에 대해서는 예비업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예비업무 처벌하는 규정이 없죠. 다만 305조에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그 객체가 너무나도 어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비업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요 강제추행죄가 들어가 있어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예전에 판례에 따르면 위계간음죄에서 이 위계를 너무 좁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비판을 억수로 많이 받았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 경우가 거의 없죠. 너무 좁게 해석하니까. 예전에는 판례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 있었을 때만 위계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수가 거의 없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들자면 남편도 아닌데 남편을 가장하는 뭐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성립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좀 나약한 피해자 보호하는데 미약하다 이렇게 해서 그 대법원의 위계에 대한 좁은 해석을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2020년도에 위계 이 좁게 해석하던 것을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하면은 오착부 이용이라고 했습니다. 오착부 빠지게 되는 대상은 예전에 좁게 해석할 때는 딱 그 대상을 요걸로 한정을 했습니다.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이제 있고 넓게 해석하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 또는 뭐 비금전 가리지 않고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는 나약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맺으면 돈 줄게 라고 기망을 하고 성관계 이후에 돈을 주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도 이제는 위계간음죄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변경된 비교적 최근의 판례 입장에 따르면 당연히 4번은 옳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송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원샷 원킬이죠. 자동문 사건입니다. 자동을 수동으로만 고장낸 거잖아요. 굿배드 배드 처벌 불처벌 당연히 처벌 당연히 송괴죄 물어보면 성립 부성립 성립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점검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효용침해한 거지 뭐. 일시적으로 의미 없죠. 일시적으로 효용침해도 처벌된다라는 입장이 판례 입장입니다. 물건 등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가 아니죠. 재물손괴죄 성립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니은 지문 보겠습니다. 역시 원샷 원킬 내용입니다. 포도주 사건이죠. 포도주로서는 효용이 없으나 식초로서는 효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버렸다면은 당연히 재물손괴죄 해당할 수 있지. 재물손괴죄 객체가 될 수 있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자, 디귿지문 보겠습니다. 디귿지문은 참 뭐 어렵게 서술되어 있는 듯 한데요. 그냥 굿배드 법칙 적용해버리면은 초간단하게 해결되는 그런 지문 내용이었죠. 보겠습니다.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 사용 상태가 문서 소유자 의사의 반, 요게 핵심입니다. 또는 문서 소유자 의사와 무관, 그냥 반하고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문서가 그 문서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떡하니 그냥 공개된 곳에 딱 부착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부착된 그 상태는 굿한 상태입니까? 배드한 상태입니까? 당연히 배드한 상태지. 근데 피고인이 이러한 배드한 상태를 떼어내 준 겁니다. 고맙죠? 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땜. 이거는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 아닌가? 맞죠? 배드한 상태를 굿하게 바꿔줬으니까. 그래서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부착되어 있는 어떤 문서를 떼는 것은 굿배드, 굿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피고인 처벌할까요? 불처벌할까요? 당연히 불처벌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되겠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반하여 또는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떼는 행위입니다. 떼는 행위. 제거,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즉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 그런 행위이므로 처벌 안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견익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정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오히려 그 소유자는 떼어내준 즉 제거 변경시켜준 피고인한테 땡큐라고 인사를 해야지. 그죠? 결국 문서 송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 내용 옳은 내용이죠. 리얼 지문 보겠습니다. 하드소프트 법칙 적용하면 바로 풀리는 그런 지문 내용이었죠. 해고 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레크 스프레이 맛있다 맛없다? 맛없죠. 먹으면 죽지 이거. 하드. 한 것을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 일정 벽면 등의 낙서한 행위. 잘 안 지어지겠죠. 그래서 레크 스프레이로 낙서한 행위는 당연히
손괴죄로 처벌되었고요. 계란 30여 개 맞았다 맞았다. 이거는 맞았지. 소프트하죠. 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계란 30여 개 투척했다고 해도 그냥 쉽게 흔적을 지울 수 있죠. 물만 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하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판례는 당연히 이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 처벌되지 않는다.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 마무리 확인하죠. 손괴죄 해당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행위 모두 다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계란 30여 개 투척한 행위만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았고 렉스프레이로 낙서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리얼 전체 지문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죠. 미험 지문 보겠습니다. 약소금의 수취인 받은 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약소금의 소유자입니다. 가 자연검직업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은행이 점유하고 있고요. 긴 약소금을 은행 지점장 갑이 발행인 을의 부탁. 그럼 이거 승낙 의미 아닌가? 근데 발행인 을은 이 약소금에 대해서 명인이긴 한데, 즉 작성 권한 있는 자이긴 한데 소유자는 아니죠. 왜? 수취인 A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인 을의 부탁은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지점장 갑이 발행인 을의 부탁받고 그 직업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는 당연히 타인 소유 재물에 대해서 효용을 침해한 것이죠. 당연히 갑에게는 휴가증급 변조. 이게 왜 나옵니까?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변조 개념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인 을은 이 약소금에 대해서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엄연한 명의인입니다. 즉 작성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작성권한 있는 자의 부탁, 승낙을 받고 이렇게 지운 행위는 처음부터 변조 개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다. 그렇죠. 변조 개념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침해했다고 해서 손괴죄로 처벌해야 될 사안이죠. 그래서 미험은 틀린 것입니다. 결국 옳은 지문은 리언, 디귿 두 개로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수업 중에 항상 강조했지만 엄격한 증명 대상인지 자유로운 증명 대상인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 머릿속에 그 해당 사실이 구속요건 사실인지만 꽉 잡고 있으면 쉽게, 그것도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보기 1번 친고죄 고소는 구속요건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증명으로 촉한 겁니다.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나 맞고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허한 의사, 여기까지죠. 이런 처벌불허한 의사 역시 고소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구속요건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엄격한 틀렸죠. 기억 지문은 부담부 내용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지문 보겠습니다.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구속요건 사실이죠. 정확하게는 초과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입니다.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또는 구속요건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여기까지는 옳은데 그 뒤가 구리죠. 목적이든 고의든 확정적 인식을 요합니까? 아니죠. 미필적 인식으로 촉하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따라서 요 뒷부분 내용 때문에 니은 지문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디귿 지문 보겠습니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 또 역시 위 목적과 동일하게 주구, 즉 구속요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인정하기 위하여는, 즉 유죄로 하기 위하여는 구속요건 사실이니까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옳은 내용이고, 그리고 공모 모의 주구로서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 역시 판결에 명시하도록 형소법상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모 모의 인정할 때 그 증거도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이 내용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얼 지문 보겠습니다. 리얼 지문은 6조 단서 사건으로 암기하고 계시면은 수월하게 풀리는 내용이죠. 형법 6조 단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해야지 그 행위자한테 우리 대한민국 형법 구속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6조 단서 내용, 즉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구속요건 사실은 아닌데 구속요건의 전제 사실로서 눈 딱 감고 그냥 구속요건 사실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즉 6조 단서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도 아니고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근데 뭐야 지문은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개풀 떠드는 소리죠. 증명 대상이 될 수 없다. 증명 대상이 당연히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유로운 증명으로도 부족하고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얼번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죠. 미험 지문 보겠습니다. 바로
눈에 확 들어오죠. 특신 상태는 구속요건 사실이 아니죠. 증거 능력을 인정되게 하기 위한 요건일 뿐, 즉 소송법적 사실일 뿐 구속요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한 증명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 대상입니다. 비염 지문은 그래서 틀린 것이죠. 마지막 지문 비협 보겠습니다. 공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고로서 구속요건 사실에 해당하죠. 따라서 공모관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여기까지는 옳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인 공모를 부인을 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공모를 어떻게 엄격하게 증명하겠습니까? 피고인 대가리를 뽀개가지고 뇌를 들여다 볼 겁니까? 그러면 공모라는 것이 떡하이 보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인 공모나 고의도 마찬가지죠. 고의나 피고인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간접 증거로서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 증명하는 방법으로, 즉 간접 증거로서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결국 옳은 것은 비겁, 비협 두 개로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